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정치인과 공무원 투기 의혹 제보도 들어온다고 민변이 전했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땅을 사고 갑자기 신도시가 됐다며 땅 투기 LH 직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LH 직원이 신도시 개발 계획 90안 골라 42억 원어치를 사들이는 이른바 부동산 쇼핑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땅값은 2배 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의 최악의 총장, 배은망덕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노린 공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사람이라고 한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재보선 후 야권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오늘만 2명 추가돼 기저질환자 접종에 우려 목소리가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부작용으로 숨진 사례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며 예정대로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SK와 LG 배터리 전쟁 최종 의견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SK가 LG 영업비밀 침해 없이 독자 개발했다면 1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최종의 순간 최고 시청률 35.2%를 기록한 미스트롯2 진선미 수상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그동안의 소회를 밝힙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진주 본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와 LH 전 직원, 관련 지자체 공무원 전체를 조사할 계획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청와대 직원도 조사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닌 정부 조사단, 특히 국토부까지 포함된 조사단으로 이 문제를 낱낱이 파헤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선호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차량 2대에서 내린 정부 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진주 본사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확인하실 내용이나 자료는 좀 어떤 내용이실까요?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 전수조사 진행 사항하고 조사단은 직원 인사자료 등 투기 의혹을 밝히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지구 지정하기 전 5년 정도까지에 근무했던 사람들, 그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런 정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서 거기까지는 다 일단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그리고 신도시 업무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직원이 조사 대상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수석 비서관 등 청와대 직원도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 등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강압적인 정보 제공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아닌 조사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사단의 조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사정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민변은 전국의 다른 신도시와 개발 예정지에서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토지를 사들였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광명시형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 가운데는 현지 주민들로부터 강 사장이라고 불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강 사장이란 직원은 4년 전부터 광명시 땅을 시작으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42억 원어치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 땅을 담보로 지역 농협과 축협으로부터 13억 원의 건재단까지 설정해 매입 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전 투기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 옥길동의 526제곱미터 논에서 시흥시 과림동과 무진해동의 5,000제곱미터가 넘는 2개의 밭까지 LH 직원인 강모 씨가 등장합니다. 한 번씩 왔어요. 강 사장님이 나무 심고 강 사장으로만 난 알고 있는데. 강 씨는 2017년 9월 국방부가 공매로 내놓은 광명시 옥길동 맹지를 살 때도 제시된 최저 입찰 가격보다 10% 웃돈을 얹어 1억 8,1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땅을 담보로 강원 양돈 축협으로부터 1억 2천만 원 근저당을 설정해 산 땅이었습니다. 이후 강 씨는 다른 LH 직원과 함께 투자 가치가 낮은 맹지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맹지 가지시면 길당 길종 남의 땅을 밟고 들어갔다고 사겠습니까?
2018년 4월 강 씨 부부가 투자에 참여한 시흥시 무진해동 땅과 지난해 사들인 시흥시 과림동 땅까지 포함하면 강 씨가 잡힌 근저당은 모두 13억 원에 이릅니다.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알선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강 씨를 포함해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또는 각자 소유한 광명 시흥 신도시 부지 일대 토지에 잡힌 근저당액은 37억 원에 달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측은 대출이 한 지점에서 집중된 이유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땅 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직원은 자신을 국내 최고 투자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온라인 강의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경매 1타 강사가 다름 아닌 LH 직원이었던 겁니다. 토지 보상 완벽 보객이 돈 버는 농지 따로 있다. 이 직원의 강의 제목이 대개 이렇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 허가 없이 부동산 강의 사이트에서 유료로 토지 강의를 하다 내부 감사를 받고 있는 LH 직원 오모 씨. 오 씨는 이 와중에도 SNS에서 기존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강의에서 70억 원에 산 땅이 150억 원이 된 비결을 알려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오 씨는 그동안 자신을 국내 최고의 투자 회사에서 18년간 근무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LH가 국내 최고 투자 회사로 둔갑한 셈입니다. 강의 주제도 돈 버는 농지 따로 있다부터 토지 보상 완벽 뽀개기까지 땅 투자로 수익 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토지 보상은 LH의 주 업무고 오 씨는 토지 보상 업무를 맡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는 오늘 오 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금일 대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2주 내 징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오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오 씨가 강의를 한 사이트에선 내부 정보를 활용한 강의는 없었다는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땅 투기 의혹에 이어 노골적인 외부 강의까지 LH 직원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자, 이런 걸 과연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심상치가 않죠. 그런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듯합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개발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땅을 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만 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참다 못한 여당 대표가 변 장관을 불러서 크게 질책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당 대표실을 나옵니다. 대표님하고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좀 한 말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변 장관은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들을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질책한 겁니다. 추호라도 그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언동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온라인상에선 여기도 직원이 신내림 받았다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당 일각에서도 경질 등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사퇴할 그런 요구 같은 거 받으셨나요? 변 장관은 투기 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춰진 건 저의 불찰이라며 조사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산하기관 감시 책임을 다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이 부산하게 대응하는 건 부동산 악재를 방치할 경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투기 의혹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의 셀프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국토부나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먼저라며 거부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비리가 더 나올 것인가에 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차차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저는 일단 단순하게 부당이득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런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대략 5가지 법률 위반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부패방지법입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나 제3자가 공급받게 해선 안 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죠.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 처벌 못하지는 않겠군요. 하지만 여론 재판이 돼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범죄 혐의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직원들이 이 미공개 정보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게 입증돼야 합니다. 이는 반대로 이 정보가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번 경우도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공식 발표된 건 지난달이지만 사실 이곳은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자금난 등으로 5년 뒤 지정이 해제됐지만 10년째 유력한 개발 후보지로 꼽혀온 건 사실이죠. 예. 이 때문에 미공개 정보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다수 직원들의 업무가 이 신도시 지정이 아닌 보상이란 점도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관련해서 법조계 의견 들어보시죠. 정확히 그 업무를 담당한 건 아니지만 한 곳에만 보직을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실 내부 정보는 공유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나 뭐 형사적인 처벌은 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돈은 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패방지법엔 공직자가 불법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몰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절차가 단순한 편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먼저 7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를 충족해야지만 이 재산상 이익을 몰수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 땅을 산 직원들이 정말로 내부 정보 없이 땅을 샀을 가능성 이건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부동산과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변창흠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됐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LH의 힘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하거든요. 신도시 개발을 하거나 LH가 정하는 것이 법이에요, 사실. 예, 상식은 이런데 정부의 발본색원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또 법과 현실의 괴리는 또 얼마나 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석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지 이제 불과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정치권은 벌써 윤 전 총장을 다음 대선의 상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윤 총장이 나올 경우에 여권에는 또 야권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벌써부터 머릿속이 복잡하죠. 만만치 않은 상대 등장에 긴장한 여권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말을 아꼈던 이낙연 대표가 하루 만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입니다. 당 지도부도 격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 검찰총장을 애초에 맞지를 말았어야 합니다. 선거 악재로 여겨지는 윤 총장 사퇴를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평가됩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결국 정치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정의와 공정을 내세워 정부를 작심 비판할 경우 중도층 표심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수청법 발의를 선거 이후로 미루는 등 당분간 검찰과의 갈등을 키우지 않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면직안을 제거하면서 윤 전 총장의 모든 사직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야당은 일단 새로운 인물을 얻었다는데 기대를 거는 눈치입니다. 당장은 어느 당에도 합류하지 않고 이른바 제3지대에서 세력을 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만 결국은 우리 사람이 될 거란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발 정계 개편 바람이 어디로 불지 그 바람이 태풍이 되어서 국민의힘을 집어삼키지는 않을지 긴장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거리를 두던 김종인 위원장. 지지도가 높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야당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는 야당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하고 정면 지금 사실은 충돌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야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당이 변하면 윤 전 총장과 함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스토리 자체는 저는 대권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 전 총장이 이른바 제3지대에서 쇠를 키운 뒤 야권 재편의 구심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승리할 경우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진보 진영 내 반문 세력까지 아우르는 통합정당 출현 전망도 나옵니다. 윤 전 총장으로 인해서 정계 개편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중도와 보수 세력을 통합하는 것이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데 대한 일부 보수층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은 대검 간부들과의 마지막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단 없는 권력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풍을 막아줄 총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권력 수사가 차질이 있을 거라는 우려를 감안한 건데 검찰 내부 분위기 역시 진행 중인 권력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검찰 분위기는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퇴임 직전까지 조남관 대검차장과 주요 간부들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한 중단 없는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수사팀을 믿는다며 원칙대로 잘 마무리해달라고 거듭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전지검의 원전 사건 수사와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남관 차장검사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대검은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두 사건만큼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다 수사 책임자들의 수사 마무리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또 윤 전 총장의 사퇴 선언 전날 대구고검 방문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27년 전 초임검사 시절 사무실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격이 없이 대화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일단 책상이 이쪽 방에 이렇게 돼 있고, 예. 조사를 많이 해갖고 머리가 좀 젊어졌다. 간담회 영상도 공개됐는데 사퇴에 반해서 밝힌 국민을 위한 검찰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자 눈치도 볼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원칙대로 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광주를 찾아서 검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 사퇴에 대해서는 임기를 지켰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망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윤 총장이 떠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 사퇴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기를 지켜주시면 좋았는데 불과 4개월 남겨놓고 사표를 내셔가지고. 광주 방문은 윤 전 총장 사퇴와 여당의 중수청 입법 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 달래기 성격이 짙습니다. 평검사 간담회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엔 정부 비판 글이 잇따랐습니다. 박노산 대구지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란 제목의 상소문 형식의 글을 올려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의 공소를 취하하면 검찰을 용서해주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살려달라, 통촉해달라 등 댓글이 수십 개 달렸는데 박 장관의 과거 국회 발언을 비꼰 겁니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여당의 검수완박은 정권의 심기를 거스른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고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는 뇌종양으로 수술대 위에 누워놓고 계속 팔다리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윤 전 총장이 올린 사직글에도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댓글이 300개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차 본부장의 구속을 허락하면 이 사건 관련해서 처음으로 구속된 사람이 나오는 건데 이 경우에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 본부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옵니다. 민변 출신인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를 승인한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당시 출국 금지 요청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사후에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하게 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차 본부장이 불법을 숨기기 위해 전산 기록 등을 위조했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신문에서 차 본부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불법 아니었고요. 상세한 내용은 영장 심사에서 자세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본부장은 특히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으로써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옳았던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차 본부장이 처음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의 판단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늘 저녁 전북 정읍의 내장사 대웅전에서 불이 나 모두 소실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피의자인 승려를 체포해서 조사 중인데요. 절에 불만이 있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불길이 건물을 뒤덮고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불에 탄 나무 구조물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굽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뿌리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승려 A씨가 오늘 저녁 6시 반쯤 전북 정읍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저녁 8시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난 대웅전은 전라북도 기념물 63호입니다. 내장사는 백제시대인 636년 창건됐는데 한국전쟁 때 소실됐다가 1958년 재건됐습니다. 불이 난 대웅전은 지난 2012년 11월에도 전기 누전으로 완전히 불에 탔다가 지난 2015년에 복원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피의자인 50대 승려 A씨를 체포했습니다. 승려 A씨는 절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 한 보육교사가 100여 차례에 걸쳐서 3살 아이들을 발로 차고 때린 정황이 CCTV에 잡힌 건데요. 경찰이 피해 학부모의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서 부모석이 더 타들어갑니다. 무슨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건지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어린이집에 3살 자녀를 보낸 A씨.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A씨는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씨의 자녀 등 원아 4명이 2달 동안 99차례나 학대당한 정황이 CCTV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불을 씌워놓고 발로 걸어찬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불로 아이를 확 뒤집어 씌워서 그냥 무작위로 막 두드려 패듯이 마구 때리더라고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공을 발로 차듯이. 보육교사와 원장은 지난 2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피해 아동들의 정신적 후유증은 계속됐습니다. A씨는 자녀의 심리치료를 위해 CCTV 증거 영상을 복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 치료 목적으로 요청했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피해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요. 학대 정황이 담긴 어린이집 CCTV를 별도 비용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 보건복지부는 피해 아동 보호자가 CCTV 복사 요청을 할 경우에도 경찰이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제조를 맡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공모주 청약 열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 SK의 다른 계열사 노조 간부들이 이 회사로 스리슬쩍 옮겨서 주식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직원 반발이 이어집니다. 이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이달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로또 공모주로 꼽힙니다. 대여급 IPO 중에서는 가장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 시세 차익을 굉장히 큰 규모로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말 SK케미칼 소속 노조 간부 2명이 SK바이오사이언스로 발령이 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발령 덕분에 곧 상장할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공지도 없이 슬그머니 발령이 났다며 노골적인 챙겨주기 아니냐는 성토성 글을 익명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선 두 사람이 받을 주식 가치를 수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난해 SK바이오팜처럼 주식 상장과 함께 급등하게 되면 수익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SK바이오 측은 이 노조 간부들이 계열사 3곳의 노조 업무를 함께 보고 있어 겸직 발령을 낸 것이며 겸무를 하고 있던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시기에 인사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오늘만 2명이 사망해서 총 7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요양병원 입원 환자여서 기저질환자 접종에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방역당국은 백신 부작용으로 숨진 사례가 아직 확인된 게 없다면서 예정대로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숨졌다고 신고된 2명은 40대와 60대 요양병원 입원 환자입니다. 지난 2일 백신을 맞았고 어제 오후 사망했습니다. 경북 김천에선 어제 오전 백신을 맞은 50대 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경련을 일으킨 사례로 처음 보고됐습니다. 기저질환자의 사망이 잇따르자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혈압도 막 150 넘어가고 고열로 진행되더라고요. 38도까지 사망한 환자 얘기 나오는 거 딱 들어보니까 심상치 않더라고요. 방역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접종했지만 부작용 사망 사례는 확인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K접종의 주인공이 되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계도 불안감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상 반응의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걸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더 커서 조치를 고려한다면 접종하는 게 더 이득일 거예요. 어제까지 백신 접종자는 22만 5천 명을 넘었고 접수된 이상 반응은 1,578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 백신을 만 16세 이상에게 접종할 수 있게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화이자와 계약한 1,300만 명분 가운데 50만 명분은 이달 말 들어올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청년주택 건설이 추진 중이고 일부는 입주도 했죠. 그런데 원주민과의 갈등이 계속됩니다. 원래 있던 아파트와 청년주택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부터 또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다양한 이유로 시비가 이어지는 건데요. 정부 계획대로 청년주택이 주거난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장혁수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서울 묵동의 청년주택 예정지. 환영 현수막과 함께 반대글도 내걸렸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은 청년주택이 너무 가까워 일조권을 침해당하게 됐다고 우려합니다. 여기 바로 들어서는 거죠. 15년 이상 여기서 살던 분들이 기체에 대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엄청 가깝네요. 여기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청년주택이 만들어지니까. 29층 청년주택 예정지와 인근 14층 아파트 사이 거리는 5m 남짓. 건물이 들어설 곳이랑 거리가
565cm 정도 되네요. 시뮬레이션 결과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134세대 중 104곳의 일조량이 줄어듭니다. 가구에 따라 일조 시간은 하루 2시간에서 1시간으로 1시간 30분에서 15분대로 감소합니다. 사생활 침해도 걱정입니다. 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마주보고 진짜 뭐 얘기를 해도 될 만큼 가까울 것 같아요. 한숨밖에 안 나오죠. 지난해 지어진 신촌 청년주택은 인근 아파트와 20m 거리. 시가 청년주택 창문 일부를 가렸지만 사생활 보호 논란은 가시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아 뭐야 열받아요. 말하지 말아요. 지금 그 말하고 오는 거예요. 청년주택을 역세권 350m 내 짓다 보니 교통문제 시비도 끊이지 않고 내가 싸우지 이 사람들. 귀찮아하고 도통 깜빡대고 뭐 차 세고 가운데서 놓고. 공사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 노일초등학교입니다. 10m도 안 되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청년주택 예정지역이 나옵니다. 총 443세대, 23층 규모입니다. 공사 차량 드나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통학로 바로 여기에다가 학교는 어떻게 다니라는 건지. 청년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일반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청년주택은 주차 설비가 일반 주택의 2분의 1 수준이어서 주차, 교통난이 예상되고 10년 뒤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건 다 어디다 댈 것이며 용적률 완화로 인한 과밀 개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토지만 확보하면 주차장 완화나 용적률 완화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차원에서 민간 건설사들이 뛰어들었거든요. 서울시는 청년주택 사업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 협의도 하고 필요시에는 이제 주민 설명회도 하고 이제 의견 개진할 수 있게. 지난 1월 말 기준 서울시 인가를 받은 청년주택은 역세권 51곳에만 68개. 청년 주거난 해소와 인근 주민 이해의 충돌 속에 현명한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수적 장혁수입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가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개구리도 모습을 드러낼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코로나가 더 원망스러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물 웅덩이 곳곳에서 개구리가 얼굴을 내밉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힘차게 뛰어다니며 봄을 알립니다. 오늘도 우하니까 날씨도 정말 좋아지고 하니 많이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것 같아요. 봄이 완전히 왔는 거는 마찬가지라. 무등산 습지에도 개구리 알이 가득하고 벌써 부화를 마친 올챙이도 무리지어 헤엄칩니다. 이곳 무등산에선 지난 1일부터 북방산 개구리가 산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월 평균 기온은 4도 가까이 올랐고 북방산 개구리 산란 시기는 10년 전보다 한 달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1월 21일부터 10도씨 안팎의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 좀 빨라진 걸로 저희들이. 오늘 낮 기온은 광주 19도, 대전 18도, 서울 16도 등 전국 대부분이 평년 기온을 웃돌았습니다. 노란 산수유가 활짝 피어났고 산책 나온 시민들은 외투를 벗고 봄 기온을 만끽했습니다. 집안에 어제만 해도 보일러 틀고 이랬는데 오랜만에 콧바람 쐬고 하니까 좀 봄이 온 것 같고. 주말에도 낮 기온이 15도를 오르내리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최대 15cm에 이르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춘천의 한 시장을 찾았다가 시민이 던진 달걀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 당대표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의 마지막 민생 현장 방문에서 봉변을 당한 건데 이 대표로서는 요즘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할 듯합니다. 이재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중앙시장을 방문한 이낙연 대표에게 한 시민이 달걀을 던졌습니다. 이 대표는 화편과 내용물을 손수건으로 닦은 뒤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유적 보존 운동을 하는 여성이 춘천 테마파크 사업 허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달걀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은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8일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이 대표의 마지막 민생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지지율 정체와 당내 이재명 지사 지지세 확산 등 어려운 입장에 처한 이 대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 여성은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27%로 1위인 가운데 이 대표는 12%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오차범인의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에서 LG에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의견서가 공개됐습니다. ITC는 SK가 LG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SK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 비밀을 침해했는지 실체적인 검증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 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ITC는 최종 의견서를 통해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SK가 10년 내에 제품을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고위층이 지시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LG가 주장한 22개의 영업비밀 침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ITC의 10년 수익 금지 결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한 겁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22개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고 그 입증의 정도가 심지어는 미국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정도보다 훨씬 넘어서 입증되었다. 그러나 SK는 ITC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실체적 검증을 한 적이 없다며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배터리 개발 제조 방식이 달라 LG의 영업 비밀이 전혀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화해해 나가는 협상을 행해서 협상을 타결 짓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적인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ITC의 결론에도 두 기업의 입장차가 커 단기간 내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예, 짐작들 하셨겠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소개할 필요가 없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스트롯2 진선미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우리 양지연 씨부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트롯2 진 양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트롯2 선 홍지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트롯2 미 김다연입니다. 아무래도 노래하실 때보다는 좀 긴장이 되시나 봐요. 훨씬 더 긴장돼 보이는데 먼저 양지연 씨에게 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좀 드라마틱했어요. 탈락하셨다가 다시 반전이 돼서 우승까지 하셨는데 뭐 소감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 팬분들의 응원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참가자였기 때문에 더욱 이제 뜻깊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선을 차지한 홍지윤 씨하고 뭐 막판 아주 그 경합이 대단했는데 좀 서운하셨죠, 솔직히? 제가 트로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이 되면은 더욱 그 기대감에 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도감이 안도감이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다연 양, 우리 스튜디오에 나온 최연소자예요. 예, 뉴스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저는 TV로 보면서 정말 다연 양이 아직 초등학생인데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떨리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큰 무대에 많이 서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별로 안 떨렸는데 이상하게 미스트롯2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부담감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무대 압박감 그리고 큰 경연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어쨌든 경연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되니까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부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오니까 어때요? 그냥 기분이 뭔가 새롭고 예. 그냥 잘 맞추고 싶습니다. 잘 마치고 싶어요. 예, 네. 끝까지 잘해보죠. 화이팅! 예. 자, 우리 양지연 씨 하면 아버님 말씀을 이제 경연하시면서 계속 많이 하셨잖아요. 아마 네. 처음에 이제 첫 경연에 나오셨을 때 텔레비전에서 노래하는 모습 한 번만이라도 보여드리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길어졌어요. 아버님한테 건강은 어떠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강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오디션 나오고 이렇게 계속 노래하는 모습을 자주자주 보시면서 요즘에 그냥 기분이 너무 좋고 기분이 좋다 보니 건강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요즘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좀 눈물이 글썽이시는데 어제 진 되고 나서 밤이 늦었습니다만 혹시 뭐 통화를 하셨습니까? 네, 저는 뭐라 그러시던가요? 네, 제가 끝나고 대기실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냥 고맙다는 말만 연신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건강하라고 항상 건강이 우선이니까 건강해라, 건강 챙겨라 하면서 많이 우셔가지고 이제 코가 맹맹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뭐 양지연 씨도 어제 소감 말씀할 때 많이 우시더군요. 네.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처음에는 이번에는 울지 않아야지 하고 좀 참다가 마지막에 못 참고 눈물이 터졌는데 기쁜 마음에서 좀 터졌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감사드리는 마음이 가장 컸고요. 저는 시청자분들께서 뽑아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참가자였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윤 씨도 뭐 아주 이 어떤 외모와 달리 그동안 그 노래를 하겠다는 열정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던 것으로 소개가 됐는데 이제는 정말 가수가 됐잖아요. 어떤 기분입니까? 솔직히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미스트롯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제 꿈을 마지막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아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국악을 하셨는데 성대에 이상이 생겼어서 노래를 포기할 뻔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은 꾸준히 약물 치료, 음성 치료, 발성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다 나은 상태예요. 그 목으로 그 고음을 어떻게 내는지 전 참 굉장히 궁금했는데 괜찮으신 거죠? 네, 그럼요. 다리도 뭐 좀 다치셨다 그랬는데 그것도 괜찮습니까? 사실 아직 후유증이 있어요. 제가 오래 걸으면 한쪽 다리를 아직 절거든요.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다현 양에게 아버님 얘기를 물어봤는데 아버님이 사실은 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훈장님, 우리 국민 훈장님이신데 놀랍게도 아버님이 다현 양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버님은? 아버지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여기 온 것만으로도 되게 뿌듯하셨고 일단은 너가 대견하다. 너가 어디서 떨어지든 말든 난 너를 믿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해주셨었습니다. 자, 이제 아직은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13살이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어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됐고 또 이제 가수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정말 어떤 예술인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트로트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글로벌로 가서 이제 전 세계에서 노래도 부르고 트로트를 알리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다현 양에게 정말 각별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연 씨, 지연 씨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마미부 그러니까 아이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결혼도 하셨잖아요. 이제 활동하시자면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개인의 사생활은 또 좀 희생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어떤 노래 부르고 싶으시고 또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시고 또 가족들에게는 또 어떤 딸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노래로 위로를 많이 받았었어서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 부모님께는 지금도 그저 자랑스러운 딸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제가 건강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 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애들이 일단 가장 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엄마 찾지 않고 외할머니하고 아빠랑 이모랑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번 경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는 사실 맨 마지막에 불렀던 붓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가 사실 제 인생곡이기도 하고 제가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했더니 저희 동료들이 정말 위로와 감동을 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 우리 홍지윤 씨도 뭐 여러 노래를 불렀는데 이번 경연에서 제일 기억에 남고 스스로 좀 감정이 벅찼던 노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꽃바람이라는 노래인데요.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노래여서 그 노래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중간에 경연 중에 혹시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던 적도 있습니까? 네, 그럼요. 언제가 그랬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트로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뭐 공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분 모시고 얘기를 하니까 물어볼 말이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뉴스 시간이니까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 활동 열심히 지켜보고 저희 TV조선 뉴스9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계그룹 야구단의 새로운 팀 이름이 상륙자들을 뜻하는 SSG 랜더스로 확정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다솜 기자입니다. 순서죠. SK 와이번스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마지막 연습 경기가 끝나고 이제는 정말 작별의 시간입니다. 21년을 함께했던 유니폼과 모자도 모두 반납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 나오기 전부터 마음은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이 크더라고요. 신세계그룹은 오늘 모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며 KBO 리그에 공식 입성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팀 이름은 상륙자들을 뜻하는 SSG 랜더스로 확정됐습니다. 흔히 팀명으로 사용되는 동물 등 10여 개 후보들이 나왔지만 인천 상륙작전, 인천국제공항 등 연고지 인천을 상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랜더스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인천은 한국의 첫 발을 내딛는 곳이자 한국의 야구가 처음 상륙한 곳으로 새로운 야구 문화를 상륙시키겠다는 그룹의 의지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구단 캐릭터를 비롯해 새로운 유니폼 제작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은 당분간 인천 유니폼을 임시로 착용할 예정입니다. 팀은 바뀌었지만 선수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전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구단을 양도한 SK는 야구 발전기금 25억 원 기부를 결정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고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경복궁 건정전 뒤에 임금이 나랏일을 살피던 집무실 사정전이 있습니다. 앞마당에 사육신을 꿇어앉히고 세조가 직접 문초를 했던 곳입니다. 모진 고문에도 성삼문과 박팽년은 세조를 전하가 아닌 나리라고 불렀습니다. 세조가 내가 주는 녹을 받아 먹고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하자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리의 신하가 아니기에 녹봉은 모두 집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사육신이 숨진 뒤 세조는 당세의 난신이요 후세의 충신이라고 했습니다. 구름과 바람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풍운 조화를 불러옵니다.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풍우나 윤석열이 비바람 몰아치는 광야로 나섰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이제 검찰이 진행해온 권력 비리 의혹 수사들은 사실상 끝났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살아남아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계산된 정치행보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1년 반 그에게 몰아닥친 순환은 차라리 인간적 모독에 가까웠습니다. 인사 학살 4차례, 지휘권 발동 3차례,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로도 모자라 온갖 비난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급기야 거대 여당이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는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사퇴로 마침내 소원을 푼 곳이 어디인지는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그는 퇴진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말했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처럼 그는 고난의 겨울나무였습니다. 영하 20도 지상의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벌받는 자세로 서서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정치가 그를 정치판으로 불러들였으니 이제 결자해지할 일만 남았습니다. 다만 그가 다음 발을 어디로 내디디든 검사로서 보여줬던 기계와 용기가 빛을 발할 곳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이 정권 들어 더 커진 정의와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풀어준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겨울나무가 끝끝내 꽃피는 봄나무로 서듯 말이죠. 3월 5일 앵커의 시선은 범이 내려온다 였습니다. 지난 연휴 강원도에 쏟아진 폭설을 기억하시는지요? 토요일인 내일 같은 지역에 또 다시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이번에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에 15cm 이상, 경북 동해안 지역은 최고 5cm까지 쌓이겠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낮 사이에 강하게 집중되겠고 영남 해안 쪽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럼 서쪽 지역은 어떨까요? 바다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안개가 자욱하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은 미세먼지도 나타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0도로 예상되고요. 동해안 지역은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5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